안녕하세요. 동국대 북한학과 외교교수 이창입니다. 오늘 강의는 기존에 저희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여론,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남과 북의 생각, 그리고 주변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구상, 그리고 정세를 둘러싼 지금 한반도 분위기,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실현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서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미래 비전, 한반도 통일의 미래 비전,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을 하기 전에 분단 국가들이 어떻게 통일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의 첫 번째로 독일 통일과 EU의 결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일 통일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1:1 화폐 교환인데요.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을 할 때 헬무트 코hl 수상이 동독인에 대해서도 서독인과 같이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1:1로 화폐 교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은행이나 그런 경제계에서는 2:1 교환이라든지 4:1 교환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2:1로 교환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독일 임금이 서독 임금의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실제는 2:1로 교환할 경우에는 4분의 1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독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면서 1:1 화폐 교환을 했는데요. 이 화폐 교환 때문에 실제로 동독인들은 실제로 마음에 상당히 위안을 받았지만, 실제로 동독 경제는 상당히 어려워지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질 나쁜 동독 물건보다 질 좋은 서독 물건을 1:1로 교환된 화폐를 통해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동독 경제가 거의 많이 무너지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문제가 점이 있더라도 당시에 1:1 화폐 교환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되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경제가 되게 어려워질 텐데 그런 과감을 결단을 한 것은 민족 통일에 대해서 같은 민족 구성원에 대해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동등하게 경제적으로 대우하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상당히 많은 놀라움을 줬던 거죠. 그래서 독일이 역시 잘 사는구나, 이제 이런 부러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독일의 경제적 통일은 독일 통일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90년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독일은 1800년대에 다시 한번 예전의 통일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근대 통일을 갖다가 프로이센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독일 통일이 이루어질 때 독일이 군사적으로만 통일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방식으로 통일했습니다. 즉 관세 동맹을 통해 가지고 통일을 이뤘는데요. 1818년 프로이센의 재무장관 한스 폰 벨로라는 사람이 관세 동맹을 제안하면서 프로이센과 호헨촐렌 지방과의 관세 동맹을 통한 경제 통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1834년에 독일 한 30여 개국이 넘는 작고 큰 왕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독일 내의 군소국가들의 경제 통일로서 관세 동맹을 갖다 확대하면서 실제로 독일 내에 교역하는 나라들은 세금을 갖다가 서로 간에 관세를 갖다 없애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세 동맹을 통해 가지고 독일 내의 어떤 경제 성장들이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또 민족의식도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일 통일이 1:1 화폐 교환, 이런 경제적 방식의 통일이 어디서 왔을까 하는데, 이미 근대 통일 과정에서도 그런 경제적 방식의 통일들을 독일이 취했다라는 것에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독일에 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납니다. 통일 과정에서 뭐 부유한 서독의 주들이 가난한 동독주를 도와주는, 특히 베를린을 많이 도와주는데요. 이 재정적 부담이 많이 돼가지고 실제로 통일에 대한 후유증을 많이 느낀다, 이런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와서 통일 비용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에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독일에서는 근대 통일 과정에서 이미 잘 사는 주가 못 사는 주를 도와주는 그런 지방 재정 조정 제도라는 것들에 싹이 트여졌습니다. 즉 1867년에 독일 제국 전신이었던 북독일 연방, 그 당시 이제 남쪽 독일을 아직 통일을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이 북독일 연방이 새롭게 편입되는 연방주에 대해서 재정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세수의 일정한 비율을 좀 가난한 남부에게 새로 편입될 경우에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근대 독일 통일에서 편입되는 가난한 왕국에 대해서 부자 왕국들이 돈을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거죠. 이러한 방식이 우리가 1990년 독일이 재통일되었을 때 가난한 동독에 대해서 부자인 서독이 도와주는 것들이 당연시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너무 많이 도와주고 그게 시간이 오래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자인 주들이 좀 불평이 나왔던 거죠. 근데 이 불평은 그냥 가난한 동독을 도와주는 그런 일시적인 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독일의 통일의, 근대 통일의 오랜 전통 속에서 기인한 거다. 그래서 이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도 서독의 부자주가 서독의 가난한 주를 도와주는 그런 전통으로도 자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일 지방 재정 조정 제도로 자리를 잡고 이것이 통일에도 큰 기대를 했는데요. 이렇게 저희들이 독일 통일을 대할 때 군사적인 거나 정치적 이런 고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근대 통일의 어떤 경제적인 전통을 따라서 실제로 관세 동맹이라든지 지방 재정 조정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도우며 경제적으로 도우며 통일을 진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분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독일은 1차 세계대전도 일으켰고 2차 세계대전도 일으켜서 많은 주변국과 미국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독일을 분할 점령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을 뭐 7개로 나눠야 된다. 뭐 6개로 나눠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여러 구상 중에 당시 미국의 재무부 장관 헨리 모겐소의 구상이 많이 먹혔는데요. 이 사람은 독일을 완전히 농업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독일을 3개의 지역으로 분할해야 된다. 그리고 독일의 프로이센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영토 중에 소련 지역에 속하는 것은 소련에게 주고 또 폴란드 지역에 속하는 것은 폴란드로 주고 그리고 이 알사스 로렌이라는 실제로 2차 세계대전에 되게 분쟁의 핵심이었던 그런 지역은 프랑스에게 할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독일을 좀 분할하고 독일의 산업화를 갖다가 농업화로 완전히 되돌리는 후퇴시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독일이 세 지역으로 분단되는 그래서 뭐 영국, 소련, 미국에 의해서 이제 신탁 통치가 들어갔던 그간이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뭐 프랑스에게 그 국경 지방을 일부 할양했지만 나중에 국민 투표로 이제 독일 지방으로 다시 주민 투표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발생되는데 그래서 이제 분단은 이제 이것 때문에 이루어졌죠. 근데 헨리 모겐소가 제안했던 농업국가 구상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냐면 소련이 실제로 독립을 위성국가 하면서 계속 세력을 확장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일본을 갖다가 태평양 지배를 원활히 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회복시켰던 것처럼 독일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1947년에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소련을 견제하는 공산주의화를 견제하는 그러한 구상을 발표하는데 그것에 이어서
미 국무장관 조지 마샬이 이제 독일 부흥, 유럽 부흥, 유럽 재건 계획을 갖다 마샬 플랜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이 다시 경제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일이 다시 성장하는 그런 측면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서독이 실제로 동독을 정치적으로 대결하면서도 경제적 교류를 계속 지속했던 이 분단 초기 상황을 우리가 많이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서독과 동독은 서로를 정치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1949년 이제 시다 통치 군정이 끝나고 동서독의 분단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동서독이 처음부터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동독은 헌법 1조를 통해서 자신의 대표성을 강조했어요. 즉 제정헌법 1조에 독일은 불가분의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독 자체가 전체 독일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장을 표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서독이 동독을 적대적으로 규정하는 어떤 근거가 되기도 했는데요. 1949년에 서독은 실제로 독자적인 정부를 갖다 표명하면서 이것이 1955년 하슈타인 원칙에서 나타났지만, 동독과 외교적으로 접촉하지 말도록 타국에 얘기를 했고, 이 독일 내의 대표적인 정부는 서독 정부다, 그리고 동독 정부는 괴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독을 서독으로 통합하겠다, 그리고 힘의 우위를 통해서 붕괴시키겠다, 그리고 동독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정책들을 공공연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슈타인 원칙으로 1955년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동독과 서독은 서로 정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계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흥미있게 살펴볼 부분은 이 1949년 제정된 서독의 헌법입니다. 서독의 헌법에는 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왔는데요. 통일에 관련된 조항이라든지 영토 조항,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있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 소란다. 그래서 이제 재헌헌법은 남한의 재헌헌법은 통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서독에는 그런 영토 조항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서방 연합국 측이 소련과의 관계를 생각해 가지고 갈등이 일어날 만한 그런 조항을 헌법에 넣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헌법에 그런 영토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압력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이 헌법에 되게 부드럽게, 기본법은 당분간 서독 지역 주에만 적용이 되고 독일의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입한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독일의 기본법이 독일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러한 사항을 갖다 명확하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동독이 서독에게 통일될 때도 90년에 통일될 때도 이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이 기본법에 기초해서 일정하게 동독이 국민투표를 거쳐가지고 서독에 주로 편입되는 그런 방식으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실제로 우리에게도 이제 좀 반영될 필요가 있다면서 헌법 개정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우리 영토 조항을 좀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란다 라는 것을 쓰되 이 적용은 뭐 통일 이후로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단서 조항을 독일처럼 달자, 서독처럼 달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법은 이렇게 좀 유연하게 됐지만, 아무튼 하슈타인 원칙은 동독 정부를 공식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동독도 자신의 헌법에서 일정하게 모호하게 표현했지만 불가분의 민주공화국이다, 독일이, 하면서 이제 동독의 대표성을 갖다가 되게 강조하는 그런 서술을 했는데요. 이러한 정치적 대결에도 불구하고 동서독은 내독 교역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1949년부터 정치로 싸웠지만 경제적 교류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경제적 교류를 진행한 이유는 뭘까?
심지어는 이제 서독은 이 경제적 교류에 대해서 1950년대 후반에 서방 국가들로부터 내독 교육은 민족적 거래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외교적 조치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행됐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서독은 원자재가 되게 풍부했어요. 그리고 독일은 기술자들이 되게 풍부했어요. 이 원자재와 기술자들의 교환이 내독 거래를 통해서 진행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동독이 원자재가 필요했던 이유는 당시 동독은 사실상 소련에 의해서 산업이 해체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소련이 전쟁 배상금으로 동독의 발전된 공업시설을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광학, 전자기술, 자동차, 비행기, 화학, 정밀기계 산업에 발전된 공장을 뜯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요 연구기관의 연구소, 그 다음에 선로시설까지도 많이 철거를 했어요. 그랬던 이유는 전쟁 배상금 문제도 있지만 소련의 저도 복구를 위해서 독일의 발전된 산업시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가져왔는데, 실제로 소련이 전후 복구에 되게 바빠가지고 동독에게 이렇다 할 지원을 하지 못했어요. 즉 원자재 같은 걸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동독에게 원자재가 되게 중요했냐면, 실제로 알사스 로렌 지방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알사스 로렌 지방에서 철광석, 그리고 거기서 철을 녹여서 만든 재련된 제품들이 나왔던 거예요. 선철 같은 게. 근데 이런 선철 같은 제품이 서독에서 동독 지역으로 왔던 거예요. 왜 동독 지역으로 왔냐면, 거기서 물건을 만들지 않았냐면, 그 알사스 로렌 지방은 1차, 2차 세계대전의 주요 갈등 지역이었던 거예요. 즉 프랑스와 국경도 마주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기계 공장을 북부 독일에다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자재를 북부 독일로 가져와서 북부 독일의 공장들에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독일의 주요 기업들은 다 어디서 시작했냐면 베를린 주변, 그 북부 독일에서 다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북부 독일에 발달된 공장도 있고 기술자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공장을 굴리려면 석탄이나 이런 선철 같은 게 와야 되는데, 그 선철이나 석탄이 어디에 있냐면 서독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련은 또 지원해주지 않았고, 자기 전후 복구가 바쁘니까. 그래서 선철이나 이런 석탄을 서독으로부터 수입해야 될 필요성이 동독한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서독은 그러면 또 무엇이 필요했냐? 서독은 아까 미국이 농업국가로 돌리려고 했다가 소련이 점점 다가오면서 실제로 독일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제 성장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샬 플랜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마샬 플랜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기술자도 필요하고, 미국이 지원해 준 그 이상으로 고급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고급 기계가 어디 있냐면 동독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술자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서독은 자신들의 원자재를 주고, 동독의 기술자, 그리고 동독의 정밀기계, 이런 것을 갖다 받아오길 원했습니다. 사실 동독이 서독보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더 잘 살았죠.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폭격을 오히려 베를린 우리가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게 받았고, 이 국경 지방이 더 많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파괴도 좀 덜했고, 동독 지역이. 그리고 산업도 발전돼서 군수산업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정밀기계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는데요. 이러한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독은 일정하게 기술력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서독이 필요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독이 이렇게 동독이 정치적으로 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내독 거래가 진행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은 동서독 교역 상품 비교를 보면 한국전쟁 때도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꾸준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야금, 생산 이런 것들이, 야금, 광산 이런 채굴된 게 서독에서 동독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17%, 26% 가는데요. 정밀기계와 기계차량 부분에서 실제로 50년대 5.9%, 정밀기계는
4.3%가 갑니다. 그리고 서독에서 동독으로는 기계와 차량, 정밀계가 0.9%씩밖에 가질 않아요. 물론 이제 서독이 좀 동독보다 발전하면서 나중에 차량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55년에 동독을 능가하게 동독에서는 한 9.9%가 가는데 서독에서는 오히려 12.2%가 오는 그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이 기계나 이런 부분은 동독에서 서독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단 초기에 정치적으로 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독과 서독이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내독 거래를 계속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우리가 많이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독일 통일 하나의 열쇠입니다. 이 구동독 지역에서 서독 지역으로 이 공장들이 이전한 상황을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지도에 실제로 지멘스라든지 아우디 같은 이런 회사들이 실제로 서독으로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계들만 간 게 아니라 기술자도 많이 갔고, 그래서 서독이 이제 많이 발전하는데 이 기업들도 많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서독으로 유입된 동독 이탈 주민의 시기별 구분을 보면은 이게 1949년부터 1990년 통일 전까지 돼 있는데요. 전체 460만 명이 탈동독을 하게 되는데 이 탈동독 인구의 거의 대다수, 그러니까 340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많은 수가 1949년부터 61년 사이에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동독에서 서독으로 간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기술자들이 차지하는데, 이 기술자들이 서독의 라인강의 기적의 한 축을 이루는 주인공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가서 자리 잡으면서 실제로 서독에서 왜 동독을 많이 도와줬는가, 이런 부분이 설명되는 거죠. 왜 고향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서독에서 자리 잡으면서 과거 고향에 남았던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동독과 서독의 경제 교류 속에서 이 87년 동서독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은 동독의 서독과의 교역액은 실제로 10%를 차지했어요. 그래가지고 교역액 순위로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동독에게서 서독과의 교역은 되게 중요했던 거죠. 물론 서독은 많이 덩치가 커져가지고 동독과의 교역액이 서독 교역액의 1.5%, 뭐 교역액 순위로는 15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독 경제의 동독은 큰 비중이 아니었지만 1987년 현재 동독에게 서독의 경제 비중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럼 서독만 잘 살았고 동독은 못 사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프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보면은 서독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단 상황에서 이제 통일로 가면서 거의 45도 수준으로 이렇게 GDP가 성장을 하는데요. 이 동독의 GDP도 일정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분단 직후에 이제 바닥을 치면서 나갔는데 90년에는 거의 $10,000 수준에 그렇게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당시 이 GDP 수준은 우리 남한보다도 동독이 더 잘 사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 동독은 왜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나름대로 성장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독도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경제를 그래서 회복을 시키고 있었고, 또 소련이 그냥 마냥 다 뜯어간 것만이 아니라 소련이 어느 정도 전후복구를 한 다음에 동독에게 이제 원자재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련의 지원, 동독의 기본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동독도 자그마한 경제 기적을
이룬 거죠. 근데 왜 그 경제 기적이 많이 회자되지 않냐? 서독의 라인강의 경제 기적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동독은 그냥 단순히 못 산다 이랬지만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꽤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로, 그래서 소련 다음으로 잘 사는 국가로 동독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동독이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었다. 완전히 못 살아가지고 서독에 편입되고 수통이 된 건 아니었다. 우리가 그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분단 초기에 정치적 대결은 진행됐지만 실제로 경제 교류는 지속되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다면요. 두 번째로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동독과 서독의 대립 과정, 그리고 그 대립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것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동독의 기술자들이 너무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서독으로. 동독이 서독의 원자재나 이런 것들 필요로 했지만 너무 많이 내려가니까 실제 1960년에 동독은 서독에 대해서 베를린 통행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제 성장을 실제로 이루는 서독은 되게 자신감에 그러면 이제 내독 거래를 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실제로 베를린 협정 파기를 갖다 하면서 동서독 교역 중단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이제 우리가 화해 협력의 전도사로 알려진 빌리 브란트, 당시 서독 베를린 시장이었는데요. 그분도 여기에 항의성으로 동조합니다. 근데 4개월 만에 이 내독 거래 중단 조치를 해제해요. 왜 그러냐? 동서독 기업 간에 상호 경제적 의존성이 많이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서독 기업들이 동독 기업들과 교육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동독은 1961년에 유명한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게 돼요. 왜? 동독도 이제 나름대로 경제 성장을 이뤄야 되겠고 자립적으로 소련의 지원 속에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더 이상 이제 서독으로의 기술자 유출, 노동력 유출을 막아야 되겠다면서 이제 물리적 장벽을 설치하는 거죠. 이때 이제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됩니다. 근데 실제로 서독은 내독 거래를 다시 중단시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서독 기업들의 어떤 요청도 있었지만 이 동독 시장에 서독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동독 시장에 들어가서 이익을 얻는 것을 용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전에 내독 거래도 중단됐는데 잠시 중단됐는데 실효성이 없었듯이 앞으로도 또 중단시켜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내독 거래를 계속하자,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 베를린 장벽에 대해서 왜 이런 걸 설치했냐 그러면서 비행기 200여 대 이상을 급파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높였는데요. 이때 케네디 정부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걸 보면서 이거 자칫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하지만 전쟁보다는 현상 유지가 낫다. 그래서 장벽을 용인하면서 동독도 인정해주고 사실상의 국가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실제로 현상을, 동서독 분단을 현상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전쟁을 하지 말자. 그냥 장벽을 용인하고 현상을 유지하자. 이런 정책을 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동서독의 분쟁 해결 방식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독을 괴뢰로 여기기보다는 동독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실제로 동서독 협력을, 내독 거래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기조로서 이제 방향을 갖다가 선회해 나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으로 존재했던 게 빌리 브란트 수상입니다. 1969년 빌리 브란트 수상이 취임해서 실제로 동방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합니다. 물론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면서 국가지만, 동독은 사실상의 국가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서 일정하게 외국과 같은 그런 관계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특수한 관계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동독은
이미 1957년부터 국가연합을 갖다가 주장했고, 그리고 1968년 헌법에 양 독일 국가의 정상관계를 수립하자, 그래서 통일로 노력해 나가자, 이런 조항을 갖다 넣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들을 국가로 인정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리 브란트의 사실상의 국가 동독 인정은 동독으로 하여금 서독과의 협력을 강화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빌리 브란트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지도에도 나오지만 과거 프로이센의 영토였던 오데르 나이세 선이라는 그 동쪽 영토를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맨 앞에서 한번 그 지도를 갖다 봤을 때 이 프로이센의 그런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프로이센이 마치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입을 벌린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지도는 프로이센의 영역이 구소련 지역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갖다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독일이 분단되었을 때 이 지역의 땅들은 실제로 소련이나 폴란드로 할양이 됐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지방에 대해서 실향민협회도 서독에 있었고, 이게 독일의 옛 영토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 고토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빌리 브란트 수상이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방문해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터에 가가지고 물을 끓으면서 유대인 학살에 대해 사과를 하고 국경조약을 맺으면서 이 오데르 나이세 선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때 서독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토를 갖다 포기했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빌리 브란트 수상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동방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영토를 포기하는 그런 동방정책을 해서는 안 되고 동독도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빌리 브란트가 불신임 투표가 부결되면서 이제 정치를 계속적으로 해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명한 기민당의 정치의원이었던 콜 수상도 이때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그랬는데, 콜 수상도 이 불신임 투표에 반대하고, 그래서 나중에 통일의 주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빌리 브란트는 꿋꿋하게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그 옛 영토까지 포기하면서 주변국으로부터 화해협력에 동의를 이끌어내고 동서독 화해협력들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동서독 기본조약에서도 보면 실제로 동독과 서독이 국가 간의 관계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독 기본조약 4조를 보면 독일 연방국과 독일 민주공화국은 양국의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국제적으로 대표하거나 또는 자국의 명의로 상대방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각각이 독립된 국가라는 거죠. 그걸 또 6조에서도 명확히 얘기를 하는데요. 독일 연방공화국과 독일 민주공화국은 각국의 국가 권력이 각자의 영토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양국은 국내 및 대외 문제에 있어서 상대방 국가의 독립과 자주성을 존중한다. 이렇게 조약을 갖다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약에 기초해 볼 때 우리 남북 기본 합의서는 뭐 수정된다면 이때도 되게 의미 있는 합의서였는데, 수정된다면 이렇게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전문에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이지만 외국과의 관계는 아니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도 일정하게 북한과 맺은 조약을 국가 간에 맺은 조약으로서 인정하고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동서독 기본조약에 힘입어서 앞에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다시 그래프를 보면은 동서독 교류 현황에서 이 7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가파르게 내독거래도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서독 관계가 사실상의 통일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70년대 초중반부터 80년대 후반까지 동서독의 협력 과정을 사실상의 통일 국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서독에서 사실상의 통일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즉 이제 이 빌리 브란트는 베를린 서베를린 시장 때 대변인으로 에곤 바르라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같이 팀을 이뤄서 일을 했는데요. 이 에곤 바르라는 사람이 접근을 통한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를린 장벽이 설치됐지만 꾸준히 동독과 조그마한 접근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나가자. 그래서 실제로 서베를린 주민들이 동베를린에 방문하는 것을 1963년에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추진하게 됐고요. 여기로부터 동방정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이 빌리 브란트의 민족관은 좀 문화 민족관이 되게 많았어요. 그게 뭐냐?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회복하면 된다. 그래서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법적인 정치적 통일 이런 것들을 우선해서 강조하기보다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교류와 협력, 그 속에서 평화를 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의 통일에 다름없다. 그래서 갈등과 오해가 많이 생기는 법적인 통일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민족적 교류와 협력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 이런 것들을 추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상의 통일 정책이 추진되면서 사실상의 통일 국면이 열렸는데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동독은 되게 반대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즉 이민족 독트린이라는 걸 갖다가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1974년에 동독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통일에서 노력한다, 이런 조항을 갖다가 삭제해 가지고 헌법적으로 통일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양상을 줬어요.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1970년 9차 당대회에서 단강령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하나 더 나아가지고 동독은 사회주의 민족이고 서독은 자본주의 민족이 존재하는, 그래서 동서독에는 이민족, 이국가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민족, 이국가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치 이 사실상의 통일 국면을 거부하는 그런 선언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내독 거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동독의 서독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이 되게 심화됩니다. 그래서 교류와 협력이 중단되거나 감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화되는 거야, 늘어나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통일 국면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사업으로 살펴볼 때 실제로 동독에서 1974년에 인프라, 이런 SOC, 이런 건설 투자를 서독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서독이 76년부터 88년까지 12억 달러에 해당하는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는데요. 물론 서독은 이러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양독 간의 통행, 장애, 이런 것들을, 통행 제한을 완화해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행 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뭐 기독교에서도 많이 아시다시피 서독의 교회가 동독의 교회를 많이 방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이제 80년대 중반 동서독 간의 도시 간 자매 결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더딘 속도로 늘어났지만 1986년부터 89년까지 62건의 자매 결연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교환 경기도 하고 문화 행사도 하고 실제로 지방 신문들도 16개 도시가 서로 교환해서 보고, 그리고 청소년들도 상호 방문하고 각 전문가들도
서로 교류하면서 회의를 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854개까지 늘어나고, 실제로 통일되고 난 다음에는 더 많이 3천여 건까지 지자체 교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양태가 벌어지는데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1970년대 초중반에서부터 진행됐던 사실상의 통일 국면이 발전돼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민족 간의 교류가 강조되면서 빌리 브란트의 구상처럼 민족 동질성이 회복되고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존재하지만 새롭게 쌓여나가는 이질감의 문제가 이제 조금씩 존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베를린 장벽 이후에 이제 인적 교류는 기술자 교류가 아니었어요. 통행도 많이 제한되고 기술자들은 교류하는 게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이제 많이 서독을 방문하고, 실제로 나는 이제 동독에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탈동독인의 주류는 노인분들이 많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환 방문들은 많이 있었죠. 상호 방문들은. 근데 이때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 그리고 특히 탈동독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좀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걸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서독이 경제 성장을 하면서 외국 이주민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정서가 많이 생겨서 이 동독 사람들한테도 그런 혐오감이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민족 동질성 차원의 교류의 덕분으로 우리 민족이고 우리가 같이 교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이 자리 잡은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 불쌍한 사람이다. 왜? 철의 장막 뒤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돕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의 통일 국면에서 이제 점점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 쪽으로 와가지고 방문하면서 이제 많이 대하면서, 탈동독하는 사람들은 많이 줄었지만 이렇게 상호 방문을 통해서 많이 대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새로운 이질감, 즉 자본주의에서 자란 서독 사람들하고 사회주의에서 자란 동독 사람들이 이게 정서가 다르다. 그래서 일정하게 동독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의 삶의 방식이 되게 효율적이라면, 자본주의를 겪지 않은 그런 사회주의에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동독인들은 좀 게으르고 뭔가 무능력하다, 이런 느낌을 갖다가 조금씩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질감이 1980년대 조금씩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이 느끼는 이질감으로 자라면서 통일 이후에 이게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질감을 사실상의 통일 국면에서도 우리가 해소하지 못했다는 부분에도 우리가 좀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질감에도 이제 불구하고 사실상의 통일 국면은 독일 통일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동독은 국민투표를 통해서 서독 연방주로 편입되는 그런 수통일이 이제 추진되는 거죠. 사실상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동독이 그렇게 못 사는 그런 곳은 아니었는데, 실제로 상당히 서독을 비롯한 유럽이라는 되게 선진 자본주의 사회와 접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선진 자본주의에 상당히 부러워하면서 실제로 그런 세계에 살고 싶다, 이런 좀 정치적으로 경직되고 그런 사회보다는 좀 발달된 그런 자본주의 국가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되게 컸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뭐 앞에서 살펴봤지만 1:1 화폐 교환, 이런 방식으로 독일은 통일하면서 실제로 이제 동독을 많이 서독 수준으로 높이는 그런 과정에서 전환의 계곡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통일 비용의 문제라는 새로운 화두를 갖다 던졌는데요. 실제로 많은 비용들이 통일 이후에 동독 재건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통일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통일이라면 실제로 통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남한에 생기기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독일 통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에서도 보지만 독일의 GDP 성장률은 통일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전환의 계곡이라고도 이렇게 학문적으로 부르는데요. 실제로 통일 이후에 성장이 저하된다. 근데 이제 실제로 통일이 되는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다시 이제 상승 발전해가지고 V자로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환의 계곡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의미인데요. 동독은 실제로 서독 수준으로 많이 회복이 됐고, 약간은 못 미치지만, 그리고 서독 경제도 일정하게 이제 하향세에서 상승세로 발전하면서 전환의 계곡을 벗어납니다. 2018년 기준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비교해보면 실제로 독일은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 3위에 속하게 되고, 그리고 1인당 국민 총생산은 54,000달러에 이렇게 됩니다. 프랑스는 뭐 45,000달러에 비해서 독일이 상당히 잘 사는 거죠. 독일의 국가 경쟁력에 비해서 프랑스는 세계 국가 경쟁력 순위가 17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상당히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됐고, 상당히 이제 통일 이후에 잘 살게 되는 그런 나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뭐 앞의 과정에서는 뭐 그런 전환의 계곡이 계속 머물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유럽의 병자 소리도 들었지만, 실제로 이제 상승세를 타면서 독일 경제가 유럽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독일의 성장 속에서 동독 지역도 성장을 하게 되는데, 동독 지역에 극우 정당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표에서도 나타나지만 실제로 베를린, 그리고 동독 끝에 지역인 켐니츠 이런 데는 극우 정당의 30%인지 40%가 투표하게 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데요. 왜 이런 게 나타날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독 지역보다 동독 지역이 많이 못 사는 거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많이 회복을 해가지고 서독이 100이라고 했을 때 경제력이 동독 75가 됐습니다. 실업률이 좀 높긴 하지만 평균 임금으로 볼 때 서독을 100으로 넣었을 때 동독이 84 정도 수준으로 많이 임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2018년 코로나 이전에 살펴본 건데요. 이게 사실 서독 내에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임금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독에 약간 실업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제 동독은 서독이 잘 살게 되니까 서독의 84% 수준이면 나름대로 세계 여러 나라 비교할 때도 좀 잘 사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연합의 2023년 코로나가 회복되고 2023년 1월 기준으로 볼 때 독일이 시간당 12유로로 최저임금이 돼 있는데, 이 동독이 과거 동유럽에 속했는데, 이 동유럽 지역의 최저임금은 제일 높다는 슬로베니아가 6.96에 속합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4.36유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일의 그러면 최저임금에 이 12를 100으로 했을 때 84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9유로, 10유로 정도 되는 건데요. 한 9유로 정도 되는 건데, 그런 수준보다 이 수준에서 볼 때 폴란드나 이 슬로베니아 수준은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 보장되니까 그냥 평균 임금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이 동독 지역이 받는 거죠. 근데 이 동독 지역은 왜 극우 정당을 지지하게 됐을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사안이기도 합니다. 동독은 사실 그 동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엄청 잘 살게 되고 서독에 편입돼서 서독보다는 못하지만, 그렇게 되는데 왜 극우 정당에 많이 가입을 하게 될까?
지지를 하게 될까? 이게 이제 살펴보면은 유럽의 난민 할당을 살펴볼 때 실제로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즉 독일이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메르켈의 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독 출신의 독일 수상인저죠. 여자 수상.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의 치적으로 난민 포용 정책이 있어가지고 이주민 2세들의 딸들의 이름이 앙겔라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받아들여 줬으니까. 근데 이때 독일에 난민들이 많이 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주민 반대, 무슬림 반대 이런 걸 내건 극우 정당들이 또 많이 세력을 얻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을 위한 즉 독일 대한당이라는 그런 극우 정당이 만들어졌는데, 이 극우 정당이 옛 동독 지역에서 많이 지지세를 받는 거예요. 물론 옛 동독 지역에 들어간 난민보다 서독 지역에 들어간 난민들이 더 많아요. 근데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인들이 왜 이렇게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를 하면서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걸까? 이거는 자신들이 일정하게 정통 독일 민족이다. 은근히 서독인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을 넘어서 되게 이질적이고 게으르고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오시배시 논쟁이죠. 그래서 그렇게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은 난민들보다 나은 정통 게르만 민족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그런 걸 홍보하는 극우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난민 숫자가 서독 지역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에 대한 혐오감은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임금을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게 적은 게 아니에요. 동유럽의 기준에 볼 때. 사실 폴란드 사람들이나 그 슬로베니아 사람들은 프랑스 가서 일을 하고 싶고 서독에 가서 일을 하고 싶고 심지어 동독에 가서 일을 하고 싶기도 하겠죠. 근데 그 지역보다 더 잘 사는 동독 사람들은 서독에 약간은 차별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 사는데 자신들은 일종의 민족적으로 뭔가 2등 국민 취급받는 게 싫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1등 국민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표명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통일이 됐을 때 이렇게 포용력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통일의 철학, 통합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즉, 더 많은 포용성, 수용성을 갖는 통일, 통합의 철학은 무엇일까?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 우리 한반도 통일의 그런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남한 주민들이 1등 국민, 그리고 우리랑 먼저 그 교류를 하기 시작한 저 연변에 있는 조선족 분들이 2등 민족, 그 다음에 만약 북한이 흡수통일된다고 했을 때 그럼 북한은 3등 민족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 이주 노동자들은 되게 많이 혐오시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다양성을 갖다가 수용하는 속에서 1등, 2등, 3등 할 것 없이 우리 같이 통일된 사회에서 외국인들까지 다 포용하면서 같이 지내는 그런 어떤 통합된 사회를 이뤄야지 그것이 한반도의 어떤 통일의 올바른 미래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독일 통일에서 이런 동독 지역의 극우화 현상 이런 것들을 많이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독일 통일에서 어떤 내적인 내독거리 부분이라든지 교류협력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이질감의 부분, 그리고 실제로 통일 이후에 풀어야 될 과제들을 살펴봤다면 이런 독일 통일을 가져온 우호적인 환경들은 뭘까? 대외적으로 형성된 우호적인 환경은 뭘까? 아까 이제 영토까지 포기하면서 주변국으로부터 동서독의 화해협력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독일이 실제로 독일의 동서독 간의 화해협력이 유럽의 평화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동서독 기본조약은 1975년 헬싱키 협정, 즉 동서독 간의 대탕트를 형성하게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럽의 평화, 즉 군축에도 많은 영향을 갖다 미치는데요. 이 군축 협정은 상당히 많이 오랫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독일 통일에 어떠한 또 기여를 하게 되냐면 실제로 1990년 독일이 통일됐을 때 병력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할 때 실제로 이 헬싱키 협정에 의거해서 실제로 각국마다 병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줄이자 이런 얘기들이 됐어요. 즉 소련군은 우랄 산맥 이서 지방에 38만 명 정도를 주둔하게 하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얘기되고 있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군도 한 34만 명까지 감축을 한다. 이런 것들이 예의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것들 타결은 1990년 11월에 타결이 됐는데, 이래서 90년 독일 통일 당시에 한 병력 수준은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 한 30만 명 수준으로 돼야 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서독군 32만 명, 동독군 5만 명으로 합의를 봐서 통일이 진행됐어요. 근데 동독군은 더 많이 편입이 안 됐고, 그래서 거의 해체 수준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독일 통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지만 북한 군부도 많이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많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동서독이 통일됐을 때 병력을 어느 정도로 할까 할 때 이런 헬싱키 협정 속에서 30만 명대로 병력을 감축하자, 이런 것들이 합의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동서독 기본조약이 바탕이 된 헬싱키 프로세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를 우리가 진행을 하자, 이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 헬싱키 프로세스는 오랜 기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독 기본조약 이후에 75년에 체결이 돼서 10년 동안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는 쪽에 많이 신경이 써게 됐어요. 그래서 대규모 군사훈련부터 먼저 감소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하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데요. 이것이 그 다음으로 발전되는 거는 한 또 10년 걸립니다. 1987년에 이게 운용적 군비 통제라는데, 실제 무기를 줄이는 것보다 서로 무기를 제대로 쓰는지 이런 것들에 서로 살펴보자 해가지고 상호 군사훈련을 창간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이런 걸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보는 그런 시간을 또 10년 정도로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20년이 지나서 1990년대에 돼서야 실제 구조적 군비 통제, 실제 무기를 줄이는, 그리고 그 무기를 재래식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줄였는데요. 물론 핵무기도 이제 단계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중거리, 단중거리 핵미사일도 많이 감소시켰는데요. 이런 재래식 군사력 감축을 20년이 지나서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에서 살펴봤듯이 유럽의 어떤 병력 감축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통일 독일의 병력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이게 이제 최근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왜 위협을 받고 있냐? 나토가 동진하면서 유럽과 러시아의 갈등이 생기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생하면서 이런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이 다 해체되는 그런 수준을 이르게 됐어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토의 동진에 반대하면서 러시아가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에서 탈퇴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유럽이 지금 군사적으로 위기 상황으로 돌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잘 풀어가는 해법은 우리가 헬싱키 조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20, 30년 동안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그 신뢰 구축의 전제는 상호 존중이죠. 그래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를 다시 회복하면서 이 지금 군사적 위기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독일 통일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 독일의 통일이
독일의 화해협력이 유럽 평화에도 많이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결성 과정에도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근대 독일 통일에서 진행됐던 어떤 경제적 협력, 즉 관세 동맹을 기초로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먼저 통합해 나가자 하면서 지금의 유럽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분쟁의 뜨거운 지역이었던 알사스 로렌 지방, 루르 자르 지방 이런 데에 대한 화해 협력을 진행했는데요. 이것이 거기 많이 매장돼 있었던 석탄, 철광석에 대한 공동 이용, 공동 생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을 방지해 나가고 갈등도 줄여나가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이렇게 나갔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에서부터 유럽연합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외무장관이었던 로베르 슈망이라는 사람이 1950년 5월 9일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설립을 제안했는데요. 이 슈망 선언이 발표됐던 그 5월 9일을 이유는 유럽의 날로 정해놓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유럽 통합은 실제로 어떻게 유럽에 기여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실제로 예전에도 한번 이 그래프를 살펴봤는데요. 유럽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되게 많이 경제도 어려워졌는데 이 경제를 다시 상승곡전으로 그래서 미국처럼 발전시키는 그런 것으로 어떻게 해나가냐면 바로 유럽 통합을 통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도 많은 기술의 혁신 이런 것도 이루지만 그리고 미국도 마샬 플랜 이런 것도 도와줬지만 유럽 자체적으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갈등 이런 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협력을 강화하는 유럽 통합의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1차, 2차 세계대전의 상흔을 딛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실현해서 선진국 대열에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유럽 동맹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영국이 브렉시트라고 해가지고 유럽에서 탈퇴했습니다. 왜 영국이 탈퇴했을까요? 그것도 예전에 한번 앞에서 살펴봤지만 많은 배당금을 내면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한테 난민을 많이 보내느냐, 우리의 경제적 자율성이 왜 이렇게 없냐 이러면서 이제 탈퇴를 했는데요. 실제로 탈퇴는 안 했지만 유럽연합에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단계에 있는 유럽 통화를 발행했죠. 그게 유로화죠. 근데 이 유로화를 쓰지 않는 유럽연합 국가가 아직까지 7개나 존재합니다. 왜 유로화를 쓰지 않을까요? 이들은 자신의 경제정책에서 유로화를 쓸 경우, 유로존에 가입할 경우에는 많이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겁니다. 금리부터 통화량까지 다 나름대로 유럽연합에게 주권을 이양해야 되니까, 경제적 주권을 이양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나라들이 덴마크, 스웨덴,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이렇게 7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앞에서 이제 좀 이 그래프를 보면 통합의 어떤 경제 통합의 역사에서는 자유무역지대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관세동맹을 맺고 그 다음 공동시장으로 나갑니다. 관세동맹은 아까 얘기 많이 했고 공동시장은 뭐냐면 자본, 노동 이런 시장들이 다 서로가 자유로운 거예요. 이 공동시장이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우리가 세계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가 아직 자유롭게 이동되지 않을까요? 노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쪽에서 저쪽 나라로 노동력이 잘 못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노동력이 오려면, 외국 노동력이 오려면 다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유럽연합은 어떤 수준이냐면 자유롭게 노동력이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유럽 사람이 프랑스 가서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복지국가 체계를 많이 만들어놔서 즉 고부담, 고복지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동유럽 사람들이 고부담하지 않으면서 여기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복지 수혜를 많이 받아간다. 그래서 노동력이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표명하고 그런 속에서 극우정당의 세력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상당히 이 공동시장이 중요한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유럽은 그 단계까지 넘어서서 유럽 통화, 유로화를 갖다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수준을 경제동맹 수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경제동맹이 단일한 통화를 발행했다. 이렇게 해서 경제동맹 수준이 되게 높아졌다는데, 이 경제동맹 수준에서 약간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즉 유럽 연합과 유로존이 차이가 있다는 것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이걸 완전히 다 일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유로존과 유럽 연합이 일치되면, 그러면 이제 온전한 경제통합까지 다 가면은 유럽 합중국, 이게 뭐 유럽의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마찰이 일어나고 있고, 영국은 오히려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으로 가는 과정에서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서 많이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EU는 새로운 갈등을 맞고 있죠. 앞에서 살펴봤지만 나토 동진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그리고 안보가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무기 감축에서 오히려 반대돼서 지금 현재 유럽 전체적으로 군사력이 증강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통일된 독일은 지금 유럽에 강제로 등장했지만 다시 병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코로나 팬데믹에 저성장을 극복하고 이제 다시 성장했는데, 성장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수급이 잘 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지금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일 경제가 많이 피해를 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독일의 어려움을 지금 가져오는 것으로서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공업에 에너지들이 많이 중요한데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가스나 그런 석유로 들어왔는데, 그 석유와 가스가 독일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독일의 이제 이 공업 가동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이제 청정 에너지, 그래서 원자력도 중단했다고 그러는데 원자력도 다시 가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4차 산업시기에 전력이 많이 새롭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독일의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상당히 지금 관건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 발전에 있어서, 독일 발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새롭게 살펴봐야 될 그런 지점입니다. 즉 통일이 돼도 계속 평화를 갖다가 유지하는 그런 노력들이 없으면 이런 새로운 갈등으로 인해서, 군사적 갈등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서 여전히 도전적인 문제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극우화 문제, 이런 것들도 제기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올바른 평화, 지속적인 정책을 필 건가, 그리고 올바른 통합 철학을 가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독일 통일을 통해서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반도 통일에서도 많이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